중국이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건데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둑에 돌을 하나씩 두듯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한 수 한 수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에다가 항행 금지 구역 설정한 이유는 뭘까? 다음 단계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투자, 방산, 방위, 군사, 외교 다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행 금지한 구역이 이제 두 군데인데요. 한 곳은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모두 걸쳐 있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거기에다가 항행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를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군사 훈련할 거니까 중국 배는 모두 들어오지 마라 라고 공포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하는 행동은 아닐 거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와 다릅니다. 영해는 국가 최외곽섬을 기점으로 12해리가 적용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이죠. 경제권이라 보시면 돼요. 200해리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탐사, 개발, 보존, 관리 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중일 같은 경우는 서로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달라요. 그렇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 서로 여기 조심해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건데, 영화관의 팔거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힘의 논리가 작용하죠. 중국이 항행 금지를 한 위치를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선을 긋듯이 설정해 놨습니다. 마치 라인을 긋는 듯한 모습인데, 이 구역 안에서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다도 넓은데. 처음에는 6일간의 항행 금지라고 하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서서히 한국 배들이 이제 언제 군사훈련을 할지 모르니까 이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한국 배들이 안 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저 위치는요, 중국이 양어장 양식을 한다면서 설치한 설란 1호, 2호가 있는 곳보다 더 한국 쪽으로 들어왔어요. 설란 3호, 4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한국 배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란 3호, 4호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나중에 고정식으로 전환하고 해상 구조물을 여러 개 놓고 바지선을 동원해 놓고 여기에 이제 타설을 한다던가 하면은 최소한 활주로로 쓸 수 있는 인공섬이 등장할 수 있겠죠.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가로 100m, 세로 80m로 운동장 하나가 설치된 건데요. 연어 양식장은 경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활용해서 연어 양식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표면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하면 될 거를 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목적은 표면적으로 다른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철거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용이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철거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핑계로 양어 양식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남중국해에 만든 중국의 인공섬을 여기에도 만드는 겁니다. 이 사진이 중국이 만든 인공섬인데 전투기 활주로, 공군기지, 함대 보급기지로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에다 미사일 기지도 설치할 수 있죠. 통을 하지 못할 뿐 고정식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데, 항공모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가성비도 좋아요. 이런 게 하나 설치되면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든 이유가 이 위치가 중국의 보급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위치에 인공섬을 두면은 중국의 미사일 기지 설치가 가능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군함들이 활동하기 좋습니다. 보급을 받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반경 범위를 그어봤는데, 이 지역권을 통제권에 두게 된다? 그럼 중국의 보급로 안전을 확보하게 되죠. 그럼 보급로를 왜 확보하려고 할까요? 보급로를 확보하게 되면 미중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석유 수출기를 막는다던가 그때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카 해협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남중국해에 이제 중국 기지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뭐 석유라던가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동북공정을 했었던 건데, 미국과 언제 벌어질 한판을 준비하는 건 아닌가.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인데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일일이 전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베이징만 공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이징으로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칭다오와 대련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배로 들어간다? 쉽지 않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전투기가 들어가든 군함이 들어가든 상륙함이 들어가든 항모 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육지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을 막아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항행 금지 설정을 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인공섬을 설치하게 되면은 중국은 상하이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길까지 차단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차 방어선이 되겠죠. 베이징으로 오는 길을 3중 차단할 수도 있고 평택의 미군이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평택의 미군을 지원하러 가거나 평택의 미군이 대만을 구원하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럼 미군도 안전을 위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일본으로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안보에 구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병력이 대만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유사시에는 베이징을 기습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습 전략은 어려워지죠. 그럼 미국도 전쟁할 수 있는 지역이 대만으로 이제 한정됩니다. 그러면 국지전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전쟁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휴전이라던가 협상을 통해서 영토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상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수도 근처로 오는 걸 막기 위함인데요. 잠수함은 소나 신호를 통해서 탐지를 하는데 바다가 넓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역을 배랑 초계기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부는 날은 순찰이 어렵죠. 그런데 해상시설물에 소나를 설치하면은 날씨에 상관없이 미국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목적도 굉장히 크다 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고 있다는 뜻인 거고, 지금 상황으로선 전쟁 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것이 원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근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돼서 승조원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겠죠. 이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견제를 하는 중인데, 미 해군 주요 경로에 중국이 수중 음향 탐지 장치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핵잠수함은 단독으로 임무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차, 2차, 3차 방어망이 있다 하더라도 핵잠수함 혼자 유유히 다 뚫고 들어가서 베이징 앞바다에서 까꿍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좀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밀리에 개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03년에.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잠행 기간이 무제한에 가까워서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디젤 잠수함은 수일 만에 계속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바다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 크기도 작아서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속도가 달라요. 디젤 잠수함보다 3배나 빠른데 시속 47km로 다닐 수가 있어요.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해군이 보유한 독일제 209급이 100에서 110dB 수준 정도 되고요. 도산 안창호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미국 최신형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100에서 110dB 정도로 우리나라 디젤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중국의 구형 핵잠수함이 140dB, 러시아의 타이푼급은 125dB 정도 되거든요. 이제 경운기라 불릴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새로 나오는 잠수함들은 핵추진과 디젤과 소음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다. 그럼 제작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 우리나라 핵잠수함 모델로 알려졌던 이제 프랑스 바라쿠다급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 만든 도산 안창호급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비용 때문에 못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쳐야 되는데, 족쇄 규정으로 알려진 게 11조 13조예요. 한국은 모든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농축, 제처리 등 우라늄 235 동위 연소가 오직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농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원자력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군함 잠수함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도 필요하죠. 충분히 협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한 척당 2조 원, 미국에 팔면 3조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도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풀어야지만 우리나라 방산에서도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 앞으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더 하이엔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규정이 좀 풀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극을 해올수록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방산, 조선 모두 호재가 되는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